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강민재 팀장입니다. 작지만 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과연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얼마나 될지, 수입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에 몇 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 경험과 함께 저희 직원 그리고 과거에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실제 수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해당 주제로 영상을 올린 이유는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일하고 이런 환경에서 일했다면 이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겠구나 하고 참고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요. 본인이 개업이나 취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 처음에 시작하는 그 지역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수요가 많은 부동산의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종목이 나와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기 전에는 한 5, 6년 정도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일단 주택 전월세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는 오피스텔과 사무실 상가, 임대부터 매매, 분양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주택부터 사무실 그리고 상가까지 일반적인 중개와 분양은 차근차근 잘 배운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 주택 전월세를 할 때는 일한 만큼 돈이 되지 않더라고요. 계약 한 건 해봐야 사무실 입금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20만 원이 채 안 됐으니까 어렵게 힘들게 10건을 썼다고 해도 200만 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매달 10건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쩔 때는 한 달에 2건 쓸 때도 있었고 또 어느 달은 계약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저한테 이런 시기도 있었기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전월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오피스텔의 수수료율이 0.4%죠. 저 일했을 때는 비주거형 수수료율을 적용해서 0.9% 이내 협의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 4건 정도 오피스텔 전월세만 쓰더라도 웬만한 직장인 월급만큼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울에서 오피스텔 2억 전세만 맞추더라도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가 최대 180만 원, 180만 원에서 한 360만 원 정도 했으니까요. 뭐 그렇게 받지도 못했지만 굳이 최대치를 말씀드리자면요. 지금은 이렇게 받지 못하죠. 0.4%로 조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뭐 낮은 요율은 아니죠. 이렇게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부터 시작한다면 연봉을 떠나서 월급 자체가 그 1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어서 그 뭐 대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그 주변으로 부동산이 과열된 만큼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물량 매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손님과 대화를 많이 해보고 미팅도 많이 가져봐야 계약도 써볼 테고 계약도 많이 써봐야 실력이 늘어서 연봉 또한 늘지 않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수요가 많은 부동산 종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분명 그 종목이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상가 사무실이든 본인에게 맞는 종목 또한 찾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제가 일했던 부동산은 대단지 오피스텔이 형성되어 있기도 했고 그 주변으로 대규모의 업무단지도 형성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았던 케이스이기도 하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배우고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니까요. 그렇게 지식산업센터, 쉽게 말해 아파트형 공장이나 업무 지원 시설과 같은 사무실 중개, 그리고 상가 분양까지 배울 수 있었고 계약까지 할 수 있었고요.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분들은 제가 했던 오피스텔 전월세 과정을 하면서 그렇게 부동산이 운영되었죠. 당시 그 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매달 두세 건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뭐 1080인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양쪽에서 최대치 81만 원, 81만 원에서 한 160만 원 정도 나오고 2000에 100인인 사무실을 계약했다면 양쪽에서 최대치 108만 원, 108만 원에서 한 216만 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한 달간 3건 정도 임대 계약이 나온다면 제가 올린 그달의 매출은 500만 원 전후가 되는 거죠. 사무실 입금해주고 나한테 들어오는 급여는 절반 정도 되겠고요. 만약 이 수준이 평균치라면 그리고 굳이 연봉을 따진다면 한 3천 정도 나오겠네요. 과거에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는 한 사무실에 동료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개인마다 영업 마인드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누가 기준이 될 수는 없죠. 당시 저 포함 직원들이 실제로 가장 적게 벌었던 경우에는 기본급만 가져갈 때도 있었고 1년 기준으로 몇 달은 그렇게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기본급만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사무실의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멘탈이 흔들릴 시기이기도 해요. 이 시기를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도 여러 봐왔고요.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고 버텨낸 직원들은 독립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연락하고 그렇게 서로 조언을 주고받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직업 특성상 매달 꾸준하게 월급 받는 직장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본인이 선택한 직업이니까 뭐 안 된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겠거니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일했었죠. 중개사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건 정말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딱 이 세 가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기준이긴 해도 경험상 느낀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거래를 한번 해왔던 고객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 계약 확률이 높은 가망 고객님과의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계속 강조하는 건데 광고. 광고는 매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팀워크. 이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무실만의 분위기나 직원들 간의 팀워크가 좋다면 매출은 충분히 상승할 거라 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 A가 본인 개인 매출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직원 B가 개인 가만손님과의 미팅이나 계약 전후의 과정을 직원 A와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B가 A를 위해서 같이 계약을 쓰는 거죠. 써주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뭔가 서로 좋아 보이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왜냐면 그 어디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지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말은 팩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히 권리인 줄 아는 직원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 사무실은 그런 분은 없었지만 이 기준을 잘 잡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도움받고 한다면 그 사무실은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고 분명 며칠 동안 오를 거라 봐요. 너무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뉴스나 기사를 통해 여러 정책과 관련한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찾아서 보려고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월세든 매매든 이런 정책에 따라서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특히 주택시장은 영향이 크게 미칠 거예요. 이건 이사 시즌인 봄, 가을에서 성수기나 겨울 비성수기를 떠나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라 볼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공인중개사의 연봉은 이렇다 라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 가나 연봉의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죠. 특히 영업 위주의 직업인 공인중개사는요. 지역성을 파악하고 본인이 잘하는 종목을 찾았고 그리고 중개사로서 직전에 말한 이 세 가지 업무 방향성, 가망 고객관리, 꾸준한 광고, 팀워크 이 업무 방향성을 잘 잡았다면 정말 직장인보다 더 높은 연봉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떻게 그 예비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종종 이런 실무에서의 이야기를 전해볼 텐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